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밝혔는지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날짜는 경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조율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부 혼란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따른 전국 급냉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나갈 거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내리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담이 오늘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북핵과 타이완 등 영내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군의 사용별 위험성을 이유로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7원 급등해 또다시 연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에 착수했습니다. 사흘 동안 원전 안전 관련 시설을 검사하고 각종 보호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의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9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전국은 급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강경파 최고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민주당이 강공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 당분간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검은 커넥션을 언급하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거라면서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고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어진 여당발 맹공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간 협치 강조가 무색해진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이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더 강해지겠습니다. 여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까지 구체화한다면 정기국회 초반부터 대립 구도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당의 입장으로 제출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속된 말로 탈탈 털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선 나흘 만에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한 모양새입니다. 정치 탄압이자 망신주기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떳떳이 밝히라는 국민의힘 간 줄다리기 속에 민생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는데 양측이 정확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이 당에 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고 추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까지 임박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절대자냐며 거듭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개고기와 양두구육, 신군부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날선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닷새 만에 윤리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에 유해하거나 민심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으면 그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1, 2등을 먼저 징계하라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 윤리위야말로 대법원 위에 있는 절대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당이 준비 중인 전국위원회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권리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결론이 나오겠지. 새 비대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까지 시사하면서 당 내홍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건물도 붕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한 데다 영향 반경이 워낙 넓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하루 정도 정체한 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후에는 부산을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에서 강한 수준으로 2단계 정도 약해지겠지만 중심 기압은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40m 이상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겠고 영향 반경도 400km 정도로 넓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던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하지 않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다량의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300mm,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9월 5일 낮 정도부터 제주 육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보이고요. 대한해협으로 아마 진로를 바꿔서 간다면 부산 지역에는 9월 5일 밤 정도부터는 또 태풍특보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륙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들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은 복구 작업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도로 위에 평평하게 흙을 메웁니다. 작업자들이 폭우로 무너진 다리에서 콘크리트 작업에 한창입니다. 마을 안에선 나무 판자를 덧대 수해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구룡마을은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바닥은 여전히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불조차 겨울 옷조차 하나 건지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강남구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가혹할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현지인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다음 주 초 매미보다 센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접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집 정비를 시작한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도배를 했는데 어제 밤을 새고 저걸 발랐는데 또 다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도배를 못 갈아요. 이제 장판을. 왜냐면
아니 이렇게 보다시피 100% 들어가잖아요 여기 물이. 통곡을 해도 시원찮고 야 진짜 이렇게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고. 지난달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더미에 쓸려나간 도로와 폐허가 된 주택은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했는데도 또다시 찾아온 태풍 소식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잠도 안 오고 다시 또 2차 피해가 또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등으로 진짜 아직도 복구 작업이 아직 안 돼갖고 빌라 쪽은 그래서 아마 불안해할 거예요. 다들 동네 사람들이 그쪽에는 아마. 지자체별로 태풍 피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클 수 있는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빗물바지 덮개를 제거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담이 하와이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제 양자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3자 회담이 열리는데요. 북한 핵 억제와 영내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하와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하와이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담이 열립니다. 대북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양자회담을 통해서 서로 입장을 확인한 세 나라 안보실장은 이곳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지금 3자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안보협력 강화,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북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인데다 올해에만 20차례 가까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벌인 만큼 세 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세 나라가 공유하고 북한 핵실험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또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프로세스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이 지지의 뜻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싣는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북한 문제 외에 중국 견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이슈는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 문제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일 안보회담의 목적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는데 이 표현은 최근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과 관련해 미국은 현상 유지를 깨기 위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두 나라 안보실장이 미국과 인식을 함께하면서 향후 대응에도 발을 맞춰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 해협의 안보 문제도 3자 회담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 밖에도 여러 국제 이슈에 한미일 세 나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응 또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미일 세 나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는 어제 한미 안보실장 양자회담에서 다뤄졌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일종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했는데 미국의 첫 반응은 한국이 이 정도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문제만 너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은 한미 양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측면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업체 또는 앞으로 저희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NSC 차원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오늘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는 이곳 시간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에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별도의 성명 차원의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김성한 실장이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간단하게 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국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열리고 있는 하와이
그 태평양 사령소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금지 대상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중 AI용 반도체인 A100과 H100 등입니다. 또 앞으로 엔비디아가 개발할 제품 중 A100 이상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와 이 반도체가 포함된 시스템도 모두 수출할 수 없습니다. 역시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도 같은 규정에 따라 AI용 GPU 반도체인 M1250의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군에 의해 관련 장비가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PU는 머신러닝 등 AI 관련 작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반도체로 엔비디아와 AMD가 세계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중단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AI, 특히 이미지와 음성 인식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妄图垄断世界先进科技，维护自身科技霸权，破坏全球紧密合作的产业链和供应链，注定以失败告终。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로 이미 중국에서 수주한 4억 달러어치의 매출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지 시간 1일 장중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타이완군이 관할 구역을 침범한 중국 무인기를 처음으로 격추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진먼 방어사령부가 어제 낮 12시 3분 정체불명의 민간용 드론이 진먼다오 인근 통제 해역에 들어와 퇴거를 시도했지만 불응해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3.2km 떨어졌지만 1949년 국공 내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타이완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타이완군은 지난달 30일부터 관할 구역으로 들어온 중국 드론에 실탄 방어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으며 드론을 격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 발표 이후 환율과 국내 증시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넘게 오르며 연 고점을 또 경신했고 증시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발 태풍이 우리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밝힌 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계속 타격을 받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상황에서도 원화 약세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 약세, 달러와 강세 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자체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56.44포인트, 2.28% 내린 2415.6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조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18.72포인트, 2.32% 내린 788.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무역 적자 확대 등 부정적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환율과 증시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제품 판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지금 손해가 가중이 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200억에서 300억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환율의 상승은 항공사가 지출하는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 심리를 위축시켜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환율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업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주요 수출국 대비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론스타에 2,920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기구의 결론에 우리 정부는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취소 신청은 판정이 나오고 120일 안에 가능한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꼴이라 실익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이 넘었던 걸 고려하면 나름 잘 막아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의사와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비록 4.6%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 신청 14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에 불과합니다. 10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불복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잘못 구성됐거나 판정 관할권이 없을 때 절차상의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0%란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따질만한 게 관할권 부분인데 애초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어서 제소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주장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뒤늦게 취소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늘어날 소송 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생각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내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지연이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소송 전략상 자세히 공개할 순 없어도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 규칙 위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문을 받은 당일 관계 부처와 회의를 한 결과 취소 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 비용만 478억 원. 아직 취소 신청 기간이 넉 달 남은 만큼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공언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핵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사찰단은 앞으로 사흘 동안 핵발전소의 안전시설을 검사하고 모든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찰단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14명의 사찰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14명 중 상당수는 원전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달 3일까지 사흘간 사찰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plant and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lant has been violated several times by chance, by deliberation. We don't have the elements to assess that, but this is a reality that we have to recognize, and this is something that cannot continue to happen. 사찰단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 대표단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폭격 피해를 입은 원전 부속 건물 일부에는 물이 새고 있고 배수 파이프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만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이 맡고 있습니다. We believe it would be like main purpose of this mission for us is just to demilitarize the territory of the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and surrounding area. 앞서 사찰단은 1일 오전 발전소에서 약 55km 거리에 우크라이나 영토 자포리자시에서 출발했지만 현장 주변에서 포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착이 예정보다 약 3시간 지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향해 IAEA의 사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공격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주변은 물론 단지 내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핵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3월 초부터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수와 비무장지대화를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IAEA 조사단의 조사를 허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뿐 아니라 북동부 하르키우 일부 지역에서도 분리 독립과 러시아 병합을 묻는 주민 투표를 하려 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3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베단트 파텔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과 러시아 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된 주민 투표를 하려 하고 있으며 투표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부분 지역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동부 돈바스 지역은 물론 일부 지역만을 통제하고 있는 하르키우에서도 주민투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아직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1차 개량 백신인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부터 우선 도입해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보다 3만 1천여 명 줄면서 8만 명대로 집계됐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추이와 2, 3주 시차가 있는 위중증 환자는 9일째 5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지난 4월 29일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112명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최대 850명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어서 다음 주 추석 연휴 동안 진단과 처방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올겨울 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계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1차 개량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종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입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활용하여 유행도 일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BA.5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2차 개량 백신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내 도입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10월과 11월로 예상되는 재유행에 대비하려면 더 일찍 들어오는 1차 개량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2차 개량 백신도 제조사와 공급 계약은 이미 체결한 만큼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기존 백신이라도 빨리 접종해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나이가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춰져 청소년도 이상 반응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8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만 5,6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5,719명 많은 수치로 신규 확진자 수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중국 서부 거점 지역인 쓰촨성 청두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장과 마트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식료품 판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가 사흘 동안의 도시 봉쇄를 공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필수 사례를 뺀 모든 주민의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회사나 가게 문도 닫아야 합니다. 인구 2,100만 명의 대도시 청두에서는 지난달 13일 이후 9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폭염에 물놀이 활동이 늘면서 감염이 확산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쓰촨에선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계획 정전으로 주요 생산 공장들이 보름 가까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내려 3만 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성도인 청두까지 봉쇄된 겁니다. 중국 동부 상하이 도시 봉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부 거점 지역까지 휘청이는 상황. 因市场主体在一些方面遇到的困难比2020年多，今年退税、减税、降费等超过2020年。 올해 초 5.5%였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아래로 기울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경제도 미끄럼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이던 KLPGA 대회가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최사인 한 중견 건설사가 골프장 대여료를 못 내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회사 회장은 현재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프로농구단 고양 캐롯 점퍼스를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부실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LPGA가 스포츠 스타와 셀럽이 참가하는 독특한 방식의 엘크루 대회 취소를 공지한 건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입니다. 대회 주최사인 대우조선 해양건설은 골프장 측 책임을 주장하지만 골프계는 주최사가 골프장 사용료와 보증금 등 5억 원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일단 불부터 꺼야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공지를 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대상이고요. 도급순위 80위권인 이 건설사를 이끄는 김용빈 회장은 현재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체육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우연일 수는 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력을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2018년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에 이어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부단장 자격으로 이 회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최근엔 자회사를 앞세워 프로농구단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창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금 동원 능력을 의심한 KBL이 한 차례 보류 끝에 어렵게 가입을 승인했는데 네이밍 스폰서 형식과 멤버십 대체 불가 토큰 NFT 발행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데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자기 과시와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은 또 대의원 스포츠에서 농구단을 인수했는데 축하 연회를 또 했습니다. 7월 25일은 막말로 저희 급여 받는 날입니다. 급여도 못 받고 이런 행동을 하니 여러 차례 계속된 취재기자의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던 김용빈 회장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매체를 통해 프로농구단 창단을 자화자찬하고 앞으로 프로축구와 배구에도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인의 순수한 스포츠 사랑 행보일까? 아니면 사업 편리와 확장을 위한 스포츠 이용일까? 자기 방어에 미숙한 스포츠계는 기업의 부실 피해를 체육계와 선수들이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을지 우려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LG가 9회 대역전극을 쓰며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LG는 KT 원정 경기 9회 초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문성주의 동점타와 이형종의 결승타로 KT를 3대1로 꺾었습니다. 두산도 9회 말 투아웃 후에 나온 양석환의 끝내기 안타로 롯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키움은 에이스 안우진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이정후의 4안타에 힘입어 한화를 꺾고 3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 이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륙에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밝혔는지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날짜는 경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조율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내리고 해안가 저지대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군에 사용될 위험성을 이유로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7원 급등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4차례 착수했습니다. 사흘 동안 원전 안전 관련 시설을 검사하고 각종 보호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에 일단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방탄조끼를 벗고 성실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보좌진에게 받은 문자에서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은 전쟁이라는 말로 소환 통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 당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했는데 섣부른 대응으로 정쟁화를 촉발하기보다 검찰 수사 동향과 여론을 살피며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말꼬리 잡아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소환 시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는 비아냥도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란 야당 주장은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등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지대해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된 의도가 의심받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제1야당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을 미처 안착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주장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보도를 받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인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새로운 배임 혐의를 발견해 사업 시행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 칼끝이 결국 위례 대장동 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두 개발 사업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 위례 사업 시공사를 포함해 20여 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엔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금융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사업비 대출을 주관했던 하나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와 성남시 전현직 실무진 등을 연이어 부르며 사업 진행 과정을 초기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2년 전인 위례 사업 당시 개발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도 성남의뜰이 화천대유가 내야 할 수천억 원대 사업비를 대신 대출받아 이자 등을 부담한 부분에서 배임 혐의도 새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 사업 구조와 등장인물 모두 유사한 위례 신도시에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결국 이번 수사가 당시 두 사업을 총괄한 윗선을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미 시민단체가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검찰은 우선 강제 수사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으로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확한 날짜를 두고 양측이 조율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 주선을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공무원 직무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적용되는 알선 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때문에 김 대표 측은 2015년 추석까지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며 이번 달까지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성접대 의혹부터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까지 받은 만큼 이와 다른 수사 결론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공개된 예산보다 300억여 원이 추가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9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계획과 함께 추선했던 예산은 500억 원가량.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3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다른 명목의 예산을 돌려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 집행 과정에 뒤따르는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처음 책정한 이전비는 필수 최소 비용이었고 그 외 부대 비용은 각 부처가 알아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낼 한남동 관저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사 과정에도 수차례 관저를 둘러봤는데 마지막으로 지난달 29일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주말 이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경호상 노출을 막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는 날짜는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관과 행정관급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인적 개편이 마무리돼야 분위기를 다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특혜 제공 의혹이 있는 양평군청 공무원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 승진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5월 10일 취임준비위원회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A 경위가 해외 신기술 유출을 막은 사연과 청룡봉사상 수상 사실을 근거로 국민통합추천분과위원들이 추천한 700여 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평군청은 공흥지구 인허가 연장 당시 전결한 B 과장을 지난 7월에 4급 국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B 국장은 지난 2014년 만료됐어야 하는 사업 인허가가 제때 연장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년 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소급해서 인가를 연장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생이던 장남을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 후보자의 장남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어머니와 함께 미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법령을 보면 자비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했고 부모 모두가 같이 출국해야만 예외인데 판사였던 오 후보자는 한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YTN 취재진에게 불법 유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우자가 안식년이라 따라간 거고 당시 아들이 개인적인 일로 상처가 있어 쉬었다 온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쟁점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혹은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그러니까 이게 한 80% 정도로 해서 한 20%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0%씩이나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종부세 완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총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공제 금액이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겨우 반쪽 합의엔 성공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 AI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규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홍콩 수출 관련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규정이 엔비디아의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인 A100, H100 등이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거라고 엔비디아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이번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핵 재난을 막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현지 시각 1일 현장에 도착해 사흘 일정의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임무는 원전을 핵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시설 점검과 보호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현장에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다면서 사찰관들이 원전에 상주하는 방안도 추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치러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사전 연습 기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비난전만 이어갔는데 훈련 종료 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 전차가 굉음을 내며 불을 뿜고 바로 옆 미군 전차 역시 포를 쏘아 올립니다. 인근에 있던 미군 자주포도 가세해 포를 퍼붓습니다. 표적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통제탑에선 한미 군 지휘부가 함께 상황을 평가합니다.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사단 편성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단급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상호 운영성을 증대시키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포함해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던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일부 연습은 정부 연습과 한미 군사 연습을 통합으로 시행했고 29일부터 진행된 2부 연습 기간엔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합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번 FOC 평가 결과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사전연습 이틀째였던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연습 기간 내내 선전 매체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진 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희생을 추도하는 자리에서 한일 시민들은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석 앞에 꽃을 바치고 두 손 모아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99년 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진 당시 대혼란 속에 퍼진 각종 유언비어는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수천 명이 학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大震災、大火災といった天災から生き延びた者、人の手によって多くの命が奪われたのです。同じ、あるいは類似の過ちを絶対に繰り返させないことを誓い合う。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반 시민들의 참배도 올해는 재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어두운 역사도 직시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虐殺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目撃しています。その証言があります。それを否定しようとすることは日本人として大変残念に思います。はい、起こったことをそのまま伝えることはとても子どもたちには必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하지만 지금도 정확한 피해 실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 양국 시민사회는 100주기를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관도 대진제 학살의 진상 규명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진정 어린 추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도쿄도지사가 매년 보내던 추도문을 코이케 도지사는 벌써 6년째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런 행태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단체는 같은 시각 추도식장 맞은편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엄중한 경비 속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다음 달 5일 네 번째 회의를 진행합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9일 3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4차 회의가 마지막 민관협의회가 될 거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소통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54살 김근식이 다음 달에 출소할 예정이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김근식의 주거지가 확정되는 대로 관할 경찰서 내에 특별대응팀을 만들고 CCTV 등 범죄 예방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실시간 정보 등을 공유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에서 9월 사이 인천과 경기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이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 이 중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던 주범 이승만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사죄했습니다. 경찰은 권총의 행방을 포함해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린 부분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피의자 이승만이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총기를 탈취하러 경찰을 차로 쳤으며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끈질긴 추궁과 공범 이정학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은행 직원과 유가족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경찰에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2명 모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의문이 모두 풀린 건 아닙니다. 우선 범행에 사용한 권총 처리를 두고 두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승만은 권총을 범행 이후 동구의 한 야산에 묻어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총을 다시 꺼내 잘게 부순 뒤 여러 차례 나눠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의자인 이정학은 범행 후 이승만이 권총을 뭔가에 싸서 바다에 버린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도주 경로는 물론이고 탈취한 현금 3억 원의 배분 비율까지 두 피의자 진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문점들을 풀고 공범이나 여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거동이 불편한 5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시각장애인이 불이 난 주택 현관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지기도 했는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칸방들이 모두 새까맣게 불탔습니다. 벽엔 온통 그을린 자국에 바닥은 재로 뒤덮였고 지붕 곳곳엔 불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은 건 새벽 3시 50분쯤. 단칸방에 홀로 살던 세입자 8명 가운데 7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1명은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카맣게 타들어간 재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이 남성 집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옆집으로 옮겨 붙은 거로 추정됩니다.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도 설치돼 있었지만 번지는 불을 막진 못했습니다. 불이 난 상태에서 경보기 소리도 못 듣고 그렇다고 내 방에도 그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그 감지가 안 되니까 내 방에서는 센서가 안 오르는 거지. 워낙 불이 세니까 소화기 뭐 있으나 마나지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화재에 희생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역촌동 다세대 주택 화재 당시 50대 시각장애인이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이었는데 집에 있어야 할 경보기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집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빠지거나 설치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은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 필연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해서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대피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화재에 희생되는 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빠졌고 노동인권교육에선 노동 부분이 사라졌다며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한국사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란 문구가 사라지고 분단의 고착화로 설명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취 기준은 신자유주의와 산업화로 인한 문제들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도 눈에 띕니다. 중학교 사회교육과정 시안에서도 6.25 전쟁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쟁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분단의 문제와 평화통일 노력을 살핍니다. 개정 시안 총론에서 노동이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시안에선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및 생태 교육이 포함됐었는데 이 문장들이 거의 통째로 수정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노동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뺀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경시하고 터부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성취 기준에서 국악 용어와 관련 표현들이 빠지며 국악계가 집단 반발했고 이후 국악 연구진이 전원 사퇴하며 새 시안 공개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부분들을 여론 수렴한 뒤 다음 달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보완할 거라고 밝혔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고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무위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 전입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한 후보자는 또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형은행 사회이사로 근무했다는 이해충돌 의혹도 불거진 만큼 설전이 오갈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오늘 광주를 방문해 일본 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잇따라 면담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지난 28일간 태양을 향해 날아갔던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트는 큰 전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석 달 이상 계속될 먼 여정의 성패를 1차로 가늠할 오늘 궤적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지구에서 각각 124만 킬로미터와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달을 동시에 담은 사진 2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누리는 지난 28일간 136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라그랑 지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라그랑 지점은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150여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돼 중력이 거의 0인 지점입니다. 라그랑 지점은 다누리가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누리는 이달 중순 이 부근에 도착하는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위해 오늘부터 궤적 수정 기동을 하게 됩니다. 발사 이틀째인 지난달 7일 1차 궤적 수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궤적 수정인데 이번 궤적 수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누리는 여주 심우주 안테나를 포함해 모두 4곳과 교신 중인데 이번 궤적 수정 기동 명령은 오전 10시 지상에서 다누리로 보내지고 오후 2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위성의 상태하고 수행된 결과는 30분에서 1시간 뒤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궤적이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48시간 정도 트래킹을 한 후에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누리가 달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이처럼 돌아가는 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최대한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달에 더 천천히 진입할 수 있어 추진력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면 달이 중력이 덜 잡아당기게 하면서 역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연료 사용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다누리는 우리 시각 오는 12월 17일 달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모두 595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31일엔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기능 점검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달을 하루 12번 돌며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남 순천만은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데요. 내년 4월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해 영호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이후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축구장 150여 개 면적으로 나무 70만 그루와 꽃 300만 송이가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내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개최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순천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변합니다. 국가정원에는 세계정원과 사계절 정원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고 동천 권역에는 출렁다리를 활용한 갤러리 정원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특히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을 잇는 2.5km 구간에 뱃길이 조성돼 관광객들은 배 위에서 순천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외국에 수출하는 그리고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되는 그런 정원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보고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꿔내는 그런 박람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노리는 부산시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 협력에 나섰습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돕고 행사 기간에 관람객에게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순천시의 운영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정책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그 여수 엑스포와 함께 이 조성된 이 순천 국가정원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권의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영호남이 화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와 세계 박람회 유치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영호남이 화합해 남북권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도 여름의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붉은색의 가장 강한 비구름대는 주로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의 앞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앞으로 동해안 쪽에도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와 동해안 쪽으로도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내륙 쪽으로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광주는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